이 나이에 거울 앞에 자꾸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7시 반 화장대 앞에 앉아 옅은 분홍 립스틱 뚜껑을 만지작거리던 그날도 저는 손이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언니가 사다 준 색이었지요. 남편이 떠난 뒤로 4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뚜껑이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는 집안에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 입술 한가운데에만 살짝 묻혔습니다. 너무 진하게 바르면 거울 속에 제가 낯설어 보였거든요. 손등으로 한번 누르듯 톡톡 두드린 다음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3번 고쳤습니다. 카디건 단추를 풀었다. 다시 채우고 머플러를 2번 다시 둘렀습니다. 그날따라 시간을 10분이나 더 들였습니다. 그날 동네 공원 산책길에는 안개가 옅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코스로 한 바퀴를 도는 게 4년째 저의 일과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잠이 짧아져서 새벽 5시면 눈이 떠지고 6시면 텔레비전을 끄게 되더군요. 7시쯤 집을 나서면 공원의 가장 안쪽 벤치까지 걷는데 15분, 거기에 잠깐 앉았다가 같은 길로 돌아오면 1시간이 채워졌습니다. 그 가장 안쪽 벤치에는 단풍나무 한 그루가 비스듬히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지 끝에는 늘 새 한 마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더랍니다. 같은 새인지 다른 새인지는 모르지만 매일 그 자리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벤치 옆에 처음 앉은 건 9월 초였습니다. 저보다 5살쯤 위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지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회색 면바지에 짙은 곤색 카디건, 운동화는 닳지 않게 신은 티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2번째 날엔 안녕하세요. 2번째 음절이 같이 떨어졌고 그게 우습기도 어색하기도 해서 2 사람이 동시에 살짝 웃었습니다. 3번째 날엔 그분이 먼저 오늘 안개가 짙네요 한 마디를 건넸지요. 1시간을 더 앉아 있어도 2~3마디 이상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9월이 지나가고 10월에 단풍이 붉어졌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한 건 토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아침이면 그분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주말이라 가족과 어디 다녀오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토요일도 2번째 토요일도 3번째 토요일도 그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추워도 단풍이 절정인 날에도 토요일이면 그 자리에 그분의 자리가 비었지요. 평일에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 토요일만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 사이도 아닌데 빈자리 하나가 산책 한 바퀴 내내 따라붙더군요. 산책에서 돌아온 토요일 점심상 앞에서 멸치볶음에 젓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그날 화장대 앞에서 분홍 립스틱을 다시 꺼낸 게 어쩌면 그 빈자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요. 4년 동안 텔레비전을 켜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일 년은 텔레비전 소리 없이 잠들지 못했지요. 둘째 해에는 식탁에서 혼자 밥 먹는 게 힘들어서 텔레비전을 식탁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셋째 해엔 그게 익숙해졌고 넷째 해엔 그게 당연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텔레비전 없이도 거실이 조용한 게 견딜만 하더군요. 손에는 아직 분홍 립스틱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등을 여러 번 비볐는데 색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토요일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10월이 깊어지면서
그분과 저는 조금씩 말이 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아침 우산 두 개가 같은 벤치 앞에서 마주쳤고 그분이 오늘은 안에서 쉬셔도 되지 않으셨어요. 하시기에 저도 그쪽은요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 식의 짧은 대화가 한 주에 2번, 3번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그분이 작은 보온병에 커피 2잔을 넣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컵 2개가 보온병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걸 보고 저는 한참 멈칫했지요. 혼자 마시기 좀 그래서요라고 그분은 별일 아닌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받아 마시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다가 7년 전쯤 퇴직하셨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2분, 큰아들은 부산, 작은 딸은 캐나다, 손주는 3. 집은 여기서 버스로 2정거장 떨어진 아파트. 혼자 사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천천히 한 박자 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이 저는 마음에 잠깐 걸렸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모르는 척 하는데 더 익숙한 사람이었지요. 묻지 않으면 답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4년 동안 저도 묻지 않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는지, 왜 그날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갔는지, 왜 마지막 통화에서 평소처럼 무뚝뚝하기만 했는지, 답이 없을 질문은 묻지 않는 게 편하다는 걸 저는 4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분의 왼손에는 반지가 2개 있었습니다. 그걸 처음 알아챈 건 커피잔을 건네봤던 어느 날이었지요. 약지에는 결혼 반지로 보이는 두툼한 금반지, 그리고 새끼손가락에는 그보다 가늘고 빛이 옅은 반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의 반지는 살에 비해 조금 헐거워 보였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살짝 굵은데 반지는 그 마디를 겨우 넘어가는 정도여서 종이컵을 잡을 때마다 미세하게 돌아갔지요. 저는 2번째로 그 반지를 본 날 한 번 슬쩍 시선을 그쪽으로 보냈다가 거두었습니다. 그분도 제 시선을 알아채셨는지 손을 슬그머니 무릎 위로 내리시더군요. 그 한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인 이야기를 할 때 한 번도 있었습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사람이 음악을 좋아합니다. 집사람이 그 노래는 잘 불렀지요. 집사람이 손이 작아서요. 모든 문장이 현재형과 과거형 사이를 가만히 오갔습니다. 그분 말투에는 아내가 살아계신 듯한 느낌도 있고 또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저는 그분이 사별하신 분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정이 있는 분인지 잘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은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음악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하고만 답하셨습니다. 그 끝에 마침표가 단단해서 그 이상은 묻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산책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벤치에 앉는 시간이 10분, 15분, 어떤 날은 30분까지 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머플러를 자주 빨고 4년 동안 거의 손도 안 댄 화장품을 하나둘 꺼냈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양말의 색을 맞추게 되더군요. 옷장 안쪽에 걸어둔 채 4년째 손도 안 댄 진주색 블라우스를 어느 날 슬쩍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단추를 채우다 말고 다시 풀어서 옷장에 도로 걸어두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3번 고치는 일이 4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 저 자신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좋기도 했고 어쩐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저는 보온병,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작은 농담처럼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선생님은 토요일에는 어디 가시나 봐요. 그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종이컵을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한 박자 쉬고 단풍나무 가지에 앉은 새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토요일엔 좀 멀리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를 남기셨지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았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못했다는 게 정확하겠지요. 그분이 들고 있던 보온병 입구에서 김이 가늘게 올라오는 것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산책에서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 한쪽이 약간 무거웠는데 그게 분명한 어떤 감정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저 묻지 말았어야 할 것을 한번 건드린 듯한 그런 무게였지요. 집으로 돌아와 분홍 립스틱을 다시 화장대 서랍 안쪽에 넣어두었습니다. 손등에 묻은 색을 비누로 2번 닦았는데 손바닥 안쪽에는 아직 김이 따뜻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일요일 오후 큰딸 은영이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사위 출장이 길어져서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가고 싶다는 거였지요. 외손주는 학원, 사위는 출장, 그래서 혼자 차를 끌고 왔다고 하더군요. 은영이는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 바퀴 둘러보더니 엄마 집이 좀 환해졌네 하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했지만 은영이는 식탁 위에 놓아둔 작은 화병을 보고 거실 창문에 걸린 새 커튼을 보고 화장대 위에 다시 놓인 화장품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살짝 미간을 좁혔습니다. 엄마, 머리 잘랐어? 지난주에 좀 다듬었어. 그리고 화장도 했어? 저는 별일 아닌 듯 답했지만 손이 머플러 끝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은 단출하게 차렸습니다. 무국, 시금치 나물, 갈치 한 토막, 김치, 흰밥. 4년 동안 차린 그 어떤 저녁상보다도 조금 더 정성을 들인 게 사실이었습니다. 은영이는 한술 두술 뜨면서 엄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하고 가볍게 던졌습니다. 저는 그저 공원에 좀 나가니까 좋더라 했지요. 은영이는 더 묻지 않았지만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엄마, 산책길에 누구 자주 만나는 사람 있어? 그 한마디에 제 손에서 그릇이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은영이는 못 본 척했지만 저는 압니다. 은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영이가 잠든 후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남편의 영정사진은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요. 그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오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영정 옆에 앉아서 저는 처음으로 사진 속 남편한테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이래도 괜찮아요? 사진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게 답이라는 것을 저는 4년 동안 충분히 알고 있었지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 새끼손가락에 가는 반지가 자꾸 어른거렸습니다. 그 반지의 주인이 누구일까? 부인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부인의 유품일까? 만약 부인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왜 매일 아침 저와 같은 벤치에 앉아 있는 걸까? 만약 부인의 유품이라면 왜 토요일마다 어디론가 멀리 다녀와야 할까? 답이 없는 질문들이 새벽까지 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이는 김치찌개를 데우다가 가스불을 끄고 저를 보더군요. 엄마, 어제 산책할 때 만난 그 할아버지. 저는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엄마 따라 멀리서 한번 봤어. 은영이가 차에서 내리는 저를 마중 나왔을 때 마침 그분이 공원 입구를 지나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은영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 결혼 반지 끼고 계시던데. 저는 식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셔? 은영이는 별로 비난하는 말투가 아니었지만 그 한 문장이 식탁을 가로질러 와서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그분 새끼손가락에도 반지 있었어. 2개. 은영이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더 말하지는 않았지요. 다만 일어나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그런데 엄마 묻긴 물어봐. 그게 엄마한테도 좋고 그쪽한테도 좋아. 은영이가 차를 끌고 떠난 뒤 저는 1시간을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산책길에서 저는 그분 옆에 앉자마자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평소와 같이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종이컵에 담아 건네주셨습니다. 손가락 2개에 끼워진 2개의 반지가 그날따라 햇빛에 더 또렷이 보였습니다. 새끼손가락에 가는 반지는 늘 그렇듯 살짝 헐겁게 돌아가 있었지요. 저는 종이컵을 한참 들고만 있다가 결국 한마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여쭤도 될까요? 그분은 제 얼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단풍나무가지의 새를 보고 계셨지요.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종이컵을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쭤보고 싶으신 거 알고 있었습니다. 좀 늦었지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입을 떼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보온병에 김이 가늘게 올라오다 멈췄다 다시 올라오는 동안 저는 종이컵에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천천히 둘렀습니다. 단풍나무가지의 새는 그날따라 평소보다 오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호흡을 길게 쉬고 옆에 놓아둔 보온병을 한번 만지셨습니다. 그러더니 새끼손가락에 가느다란 반지를 천천히 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반지가 그분의 손바닥 안에서 한번 대구르르 구르더군요. 이 반지는 집사람 겁니다. 집사람은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고요. 7년 전 봄에 갑자기 길에서 멈춰서서 자기가 어디로 가던 길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 무렵부터 부엌에서 같은 일을 2~3번씩 반복하는 일이 늘었고 그분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식탁에 같은 반찬이 2그릇씩 차려져 있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갱년기인가 했고 그 다음엔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했고 그 다음엔 한약이라도 한번 지어드릴까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가을 부인이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파출소에서 새벽 2시에 전화가 왔고 그분은 자동차 키를 잡은 채로 한참을 안방 문 앞에 서 있었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다닌 지 2해가 지나면서 부인은 그분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자식들 이름은 그보다 좀 더 오래 기억했지만 결국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한 해 더 지나면서는 본인이 누구의 아내인지 누구의 어머니인지 헷갈리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4년 동안 혼자 집사람을 돌보셨답니다. 큰아들이 부산에서 작은 딸이 캐나다에서 자주 다녀가긴 했지만 평일에 매일 옆에 있는 사람은 그분 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다 부인이 한번 큰일을 치를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잠깐 약국에 다녀온 사이에 부인이 가스불 앞에 한참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분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우셨답니다. 그 다음 달부터 부인은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7년 전 가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일이라 하셨지요. 토요일은 면회일이었습니다. 부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1시간 정도 같이 듣고 점심을 떠먹여드리고 손톱을 깎아드리고 머리를 빗어드리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갔지요. 그런데 그게 집사람한테 더 안 좋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자꾸 흔들리면 더 혼란스러워 한다고요. 그래서 토요일 한 번으로 정했습니다. 토요일에는 보통 4시간을 같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에, 반지에 대해서도 그분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람이 너무 야위어서 반지가 자꾸 빠지더라고요. 한 번은 침대 시트에서 찾았고 한 번은 식판 위에서 발견했지요. 잃어버릴까봐 제가 가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줄을 좀 줄여서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가서 보여드리면 그날만큼은 알아보시거든요. 가끔은요. 그분이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든 채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들킬까봐 일부러 컵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온병에서 김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고 단풍나무 가지의 새는 어느새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그분은 손바닥 위에 놓아둔 가는 반지를 다시 새끼손가락에 끼우시고 그 위로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여사님께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미루었습니다. 미룬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한 박자 쉬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오는 일이 저한테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좀 가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벼움을 잃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미루었습니다. 그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여사님께 송구합니다. 저는 한참을 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코끝이 시큰하고 손바닥이 차가워졌습니다. 분홍 립스틱이 묻은 입술을 안으로 한 번 말아 넣었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는 어떤 분도 마음에 둘 수 없습니다. 그건 정해진 일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제가 이미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사님께 어떤 부담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매일 아침 이 자리가 저한테 가벼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 마음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거기서 조금 낮아졌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답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종이컵을 두 손으로 한참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에서 컵이 살짝 미끄러져서 남은 커피가 무릎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손수건을 꺼내 건네주려다가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번 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평소보다 한 박자 짧은 인사를 남기고 일어섰습니다. 그분은 일어서지 않으셨습니다. 일어서면 제가 더 불편할 거라는 걸 그분도 아셨을 겁니다. 저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산책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산책길 입구의 작은 어귀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화장대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홍 립스틱을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거울 속의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4년 전 남편이 떠난 직후에 그 얼굴이 거울 속에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화장대 위에 떨어진 작은 머리카락 한 가닥을 손가락으로 집어들면서 저는 알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제가 어떤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이제 알아버린 일은 모르는 척할 수 없는 법이지요. 그분과 만나지 않은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쪽 길로 한번 가본 적이 없는 다른 동네 공원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1시간을 걸어 돌아오기를 며칠 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마음이 좀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부터 그 가벼움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새 공원의 벤치에는 단풍나무가 없었고 단풍나무까지에 앉는 새도 없었습니다. 보온병의 김도 종이컵의 따뜻함도 거기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거기엔 매일 같은 시간에 한자리에 와 앉는 사람의 그 일정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저를 가장 외롭게 했던 건 사실 남편의 부재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분은 그 자리를 채워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거기까지 인정하고 나니 다음 인정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매일 같은 자리에 있어준다는 사실을 사랑했던 것이지요. 그 둘은 비슷한 듯 다른 일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한 가지 부끄러움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사실을 묻기 전까지 그분이 혼자 사신다는 그분의 한 문장에 너무 많은 것을 얹어 들었던 것이지요. 혼자 사신다는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그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걸 저는 4년 동안의 외로움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의 작은 말과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를 얻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종이컵을 2개씩 챙겨오신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익숙함이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마시던 커피의 그 잔 2개를 평생 들고 다닌 손이 그저 그 동작을 그대로 한 것이었지요. 집사람이 음악을 좋아합니다. 하는 현재영은 부인을 잊지 않으려는 그분의 매일의 노력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빈자리는 부인을 향한 7년의 약속이었지요. 그분이 한번 슬쩍 보온병을 만질 때마다 새끼손가락이 살짝 옆으로 굽었던 건 그 가는 반지가 새끼손가락 마디에 잘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는 제 가벼운 한마디에 정중하지만 단단하게 답하셨던 그 거리감도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건 저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만들어둔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일이었지요. 그분의 다른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인상으로는 외로움에 약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라 어쩐지 함께 있어 줄 사람을 기다리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분은 외로움이 가장 사무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매일 그 자리에 와 계셨던 것이지요. 외로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가장 잘 알아서 가장 단정하게 다스리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외로움을 다스리는 방식이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보온병이었습니다. 그분은 외로움에 약한 분이 아니라 외로움 한가운데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영이가 다시 찾아온 건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사위 없이 외손주만 데리고 왔지요. 외손주는 거실에서 만화책을 보고 저와 은영이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영이는 한참을 김치 하나만 들었다 놨다 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어르신 결혼은 하셨대? 저는 묵국 그릇을 손에 든 채로 잠깐 있다가 답했습니다. 응, 사모님 요양원에 계신데 7년 됐대. 은영이는 숟가락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게 더 어려운 일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식탁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은영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엄마 미안한데 나 사실 엄마한테 한마디만 할게. 엄마 표정이 좋아 보였어. 진짜로. 4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다음 은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문장을 더 보탰습니다. 엄마, 사람이 사람한테 가벼워지는 거, 그게 죄는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한참 있었습니다. 은영이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결혼한 지 15년 된 우리 큰딸은 친정 엄마한테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라고 다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은영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외손주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은영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요즘 좀 힘들어. 사위가 좀 멀게 느껴지는 게 한 1년 됐어. 저는 들고 있던 무국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4년 동안 제 딸의 마음을 한 번도 못 본 저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제 외로움 하나로 너무 차서 정작 제 자식의 외로움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은영이의 손에 제 손을 한 번 얹었습니다. 은영이는 그 손을 한참 잡고 있다가 엄마도 나도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어 하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날 밤 외손주가 잠든 후 저는 다시 안방 책상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사진 속 남편한테 묻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 나 그동안 좀 외로웠어요. 사진은 답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의 침묵이 4년 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4년 전 그 침묵에는 원망이 있었지요. 왜 그렇게 가셨냐는 답이 없을 줄 알면서도 한 사람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침묵에는 그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4년의 시간이 그 자리에 가만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던 한 가지가 더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그분이 4년 전에 제 남편 같은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사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보온병에 커피를 2잔 챙겨와 한 잔을 건네주는 사람, 그래서 저를 다시 거울 앞에 서게 하는 사람, 그분이 정말 그분 자신으로 거기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4년 동안 기다렸던 그 자리를 잠깐 채워주신 분이어서 마음이 가벼워졌던 거였습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의 결혼 반지를 새끼손가락에 끼고 매주 토요일 면회를 가시는 그 7년의 일관됨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일관됨 앞에서 제가 그분에게 얹어들었던 그 작은 기대가 부끄러웠습니다. 그 무렵 저는 화장대 앞에 자주 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4년 전처럼 거울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한번 빗고 양치를 하고 가끔은 분홍 립스틱을 입술 안쪽에만 살짝 묻혔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4년 전과도 다르고 그분을 만나기 전과도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요. 2주 만에 다시 그 공원의 벤치로 갔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사이 단풍은 거의 다 졌고 단풍 나무가지에 앉아있던 새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분은 평소처럼 보온병을 옆에 두고 종이컵 하나에 커피를 따라 드시고 계셨습니다. 컵 하나뿐인 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옆에 한 자리 떨어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한 사람 정도의 거리를 두고요. 그분은 저를 보시고 살짝 목례만 하셨습니다. 일어서지도 않으셨고 보온병을 제 쪽으로 옮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건 그분이 저의 자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신호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저였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자리를 일찍 일어서서 미안했습니다. 그분은 종이컵을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놓으시고
괜찮습니다. 여사님 마음 이해합니다 하고 답하셨지요. 그러고는 한참을 같이 단풍나무 가지를 봤습니다. 저는 한 호흡을 길게 쉬고 천천히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사모님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잠깐 놀란 듯 저를 보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종이컵을 한 모금 마시시고 입을 떼셨지요. 부인의 이름은 정이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셨고 학교에서 처음 만났을 때 부인은 그분에게 화학실 옆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답니다. 결혼 4년 만에 큰아들이 태어났고 그로부터 6년 뒤 작은 딸이 태어났습니다. 부인은 자식들에게 동요와 가곡을 가르치는 어머니였지요. 부엌에서 콩나물을 다듬으면서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흥얼거리세요. 무슨 노래인지는 본인도 모르시지만 옛날에 자기가 가르치던 노래더라고요. 멜로디만 남고 가사는 사라진 거지요. 그분은 거기서 잠깐 웃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웃으셨지요. 사람이 평생 무얼 가르치며 살았는지가 마지막에 남는다는 게 그분 보면서 제일 절절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옆에서 한참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모님을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분은 저를 한참 보셨습니다. 어떤 의도냐는 듯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그분이 저를 한번 믿어주신다는 뜻이었지요. 여사님이 원하시면 한번 같이 가시지요. 그분이 목소리가 그날따라 약간 떨렸습니다. 4년 동안 단정함으로 다스려온 외로움이 잠깐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분은 보온병의 뚜껑을 다시 한번 단단히 닫으시면서 다음 주 토요일 같이 가시지요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진주색 블라우스를 입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고 손에는 작은 들국화 한 다발을 들고 그 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그분은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날따라 짙은 곤색 카디건 대신 단정한 코트를 입고 계셨지요. 우리는 함께 부인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한 발 뒤에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짧은 흰머리에 마른 손, 무릎에 곧게 펴진 분홍 담요. 부인은 그분이 들어왔을 때 한번 고개를 돌리셨다가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부인의 손을 한번 잡으시고 정희야, 오늘은 손님 한 분 모시고 왔어요 하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고 계셨지요. 그분은 부인의 머리를 한번 빗어드리고 점심을 한 숟갈씩 떠먹여드렸습니다. 부인이 입을 작게 열고 한 숟갈을 받아드시는 그 동작이 너무 천천히 이루어져서 저는 옆 의자에 앉아 들국화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로 한참을 봤습니다. 그분이 부인의 입가를 닦아드리고 손톱을 하나씩 깎아드리고 손등을 한번 쓰다듬어 드릴 때 부인이 작게 한 음을 흥얼거리셨습니다. 공명도 가사도 모르는 멜로디였습니다. 그분은 그 멜로디를 따라 함께 흥얼거리셨지요. 두 분이 같이 한 줄을 흥얼거리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옆에서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건 슬픈 깨달음이 아니라 차분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들국화 다발을 부인의 침대 옆 작은 협탁에 두고 왔습니다. 한마디 인사도 하지 않았지요. 그분은 정문까지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정문 앞에서 그분은 한참을 그대로 서 계시다가 한 문장을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사님 감사합니다.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잡고 싶은 마음이 한번 올라왔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새끼손가락에 끼워진 그 가는 반지를 제가 한 번 더 본 다음 작은 목례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에 머리를 살짝 기댄 채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가로수들이 단풍을 거의 다 떨궈낸 모양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화장 파우치를 꺼내 분홍 립스틱을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파우치 안쪽에 잘 끼워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잘 넣어두었습니다. 그건 4년 전 화장대 서랍에 처박아 두었던 그 동작과는 다른 동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돌아와 남편 영정사진 앞에 1시간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길었습니다. 그 겨울에는 그분과 저는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이나 2번, 평일 아침에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서 만났지요. 보온병에서 커피를 받아 마시는 일은 줄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옆에 앉아 단풍나무의 빈 가지를 보고만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저쪽 길로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그분의 뒷모습만 보고 산책을 마치기도 했지요. 그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매일 텔레비전 소리에 기대고 살았던 제가 그 겨울에는 거실 시계 소리만으로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겨울에 작은 일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아침에 작은 화단을 가꾸는 봉사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처음엔 그저 시간이나 보내자는 마음으로 갔는데 비슷한 나이의 분들 7, 8명이 한 줄에 서서 작은 모종을 옮겨 심는 그 일이 생각보다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분 중 한 분은 사별한 지 10년이 넘은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이혼한 지 5년이 넘은 분이었지요. 그분들과 마주 앉아 점심 도시락을 나눠 먹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거기엔 새 한 마리도 단풍나무도 없었지만 사람 여럿이 한 줄에 서서 같은 흙을 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은영이는 그의 봄에 사위와 한번 길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결혼 16년 만에 처음으로요. 두 사람이 화해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멀어진 사이를 멀어진 채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천천히 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외손주는 그새 키가 한 뼘 자랐습니다. 은영이는 친정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상 앞에서 은영이는 엄마 봉사 모임 잘 다녀? 하고 물었고 저는 응, 거기 사람들이 좋아하고 답했습니다. 은영이는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엄마, 그 어르신은 잘 계셔? 저는 답했습니다. 응, 잘 계셔. 같은 자리에 은영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건 다음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분이 평일 아침 벤치에서 천천히 말씀하시더군요. 여사님, 집사람이 지난주 화요일에 갔습니다. 그분은 그날도 단정한 곤색 카디건을 입고 계셨습니다. 새끼손가락에 가는 반지는 그날도 그대로였지요. 장례는 자식들이랑 조용히 치렀습니다. 평일에 잡혀서 일이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답하지 못하다가 보온병의 종이컵 한 잔을 그분께 권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따라드린 컵을 받아 드시면서 처음으로 손이 살짝 흔들리셨지요. 4년 동안의 7년의 일관됨이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번 흔들렸습니다. 저는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새끼손가락에서 가는 반지를 빼시지 않으시더군요. 빼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 짧은 인사만 드리고 영정 앞에서 한 번 절을 했습니다. 부인의 영정 사진 속 정희 씨는 40대쯤의 젊은 얼굴이었지요.
그 표정이 어쩐지 단풍나무 가지에 앉아 있던 그 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문 앞에서 그분께도 짧게 인사만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그분은 자식들 옆에 단정하게 서 계셨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그분과 저는 여전히 같은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보온병의 김도, 단풍나무, 가지의 새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새끼손가락에서 가는 반지가 사라진 건 그의 늦봄이었지요. 그분은 그 반지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셨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묻지 않는 게 답이라는 걸 저는 4년 동안의 외로움과 1년 반 동안의 그분의 이야기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같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보온병의 종이컵에서 김이 가늘게 올라오고 단풍나무 가지 끝에는 새 한 마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도 옆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별말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단풍나무 가지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왼손에는 결혼 반지가 하나만 남았습니다. 제 화장대 서랍 안쪽에는 분홍 립스틱이 여전히 들어 있습니다. 4년 전처럼 처박혀 있는 건 아니지요. 가끔 꺼내 입술 한가운데에만 묻힙니다. 거울 앞에 옷매무새를 3번 고치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을 마음에 두는 일이 꼭 하나가 되는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그 1년 반을 지나면서 천천히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지 않고도 누군가를 대신하지 않고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나이에 새로 배운 한 가지였습니다. 거울 앞에 자꾸 서게 될 줄은 몰랐다고 4년 전에 생각했고 그게 떨림인 줄로 알았던 그 마음의 절반은 사실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떨림으로 잠깐 옷을 갈아입었던 것이지요. 그걸 알게 된 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외로움 한가운데에서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가장 자기 마음 아닌 모양으로 입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산책에서 돌아온 식탁 위에는 어제 은영이가 두고 간 김치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외손주가 만든 작은 카드 한 장이 그 위에 붙어 있었지요.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그 카드를 한번 손으로 쓸어보고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울리는 집안에서 저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은 채로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4년 전에 그 침묵과는 결이 다른 가벼운 침묵이었습니다. 분홍 립스틱은 오늘도 화장대 안쪽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꺼낼지 모레 아침에 꺼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게 거기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그저 그곳에 있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저를 자꾸 거울 앞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그 벤치에 앉을 것입니다. 단풍나무 가지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을 것이고 그분이 보온병에 커피를 종이컵 2개에 나눠 따라 한 잔을 제게 건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별말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둘 있다는 사실이 4년 동안 텔레비전 소리로 거실을 채워 살던 한 사람에게는 가장 큰 한 가지였습니다.